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8월의 마지막이자 9월의 첫 주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 아침 1시간 10분은 저 정광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 30일 월요일 오늘 우리 언론이 주목한 일면 기사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번 한 달에만 7조 원 넘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유동성 공급 축소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시사했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세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일면입니다.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강행 처리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 본인이 아주 강경한 태도라는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전과 14범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이 범인 자택에서 이루어졌는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정부가 300조 원에 달하는 직접 지원을 자영업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정작 핀셋 지원에 실패하면서 자영업자의 줄파산이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명쾌한 해설과 논리로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를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범 관련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결국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정호 의원님, 어제 이 소식 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접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하고 경찰이 관찰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의 여성을 연이어서 살해한 사건이어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유사한 범죄들이 종종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범죄자나 아니면 살인 전과 이후 출소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인데 지금 문제의 이 50대는 전과가 무려 14범이라는데 네. 지금 어제 이 사건 이후에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출소 이후에 1대1로 전담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19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50대 남성의 경우는 그 대상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전담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 이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터진 이후에야 점검이 되는 이를테면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바로 감지가 돼서 범행 발생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됐고요. 전자발찌 자체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이것도 우리의 어찌됐든 기술력이 상당 부분 가미가 된 거일 텐데 이런 두 가지 점이 당장 지금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향신문 이면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는데 조기 검거를 하지 못해서 하루 한나절 뒤에 2차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네. 이게 첫 번째 살해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지하기 아주 어려웠다라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이게 조기 검거를 했다면 2차 살해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전자발찌가 위치만 떠나지 않으면 예. 아무것도 모니터를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 여성을 살해할 때 움직임이 격렬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센서가 훨씬 더 섬세한 센서가 있는 전자발찌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자발찌가 뭐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센서가 훨씬 더 섬세한 전자발찌로 교체를 해서 격렬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뭔가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모니터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게 법무부가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의 자료가 경찰로 넘어가기까지 상당한 이 시간이 걸립니다. 법무부의 자료와 경찰의 자료가 바로 연동이 돼서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 드러나고요. 네. 원천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법무부의 인력도 부족하고요. 대응 시스템도 부족하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범죄자에 대한 양형, 감시 체계가 근본적으로 허술했다라는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거 여러 번 반복되는 사안인데 네. 이걸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이 17명 정도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한 명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17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그동안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었던 것 같고요.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후에 경찰에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영장 발부가 안 돼서 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못한 점도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전자발찌에 대해서 최근에 국내 전자발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벌써 훼손돼서 신고된 게 13번째였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범이 2,586명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요. 살인 전과자 457명도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경철 위원님, 우리나라 전자발찌는 정말로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감지가 법무부 직원들한테는 감지가 잘 되지만 이게 막상 주거지에서 범행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예. 법무부 직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거지에서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잘 있구나 이렇게밖에 감지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다면 주거지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첫 번째 피해 여성은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당시에 재판 당시에 신상 공개 처분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웃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상 정보를 이웃들도 조금 많이 알고 있었더라면 주거지를 방문해서 주거지에서 이런 범행이 일어나는 것은 좀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어떻게 범행이 벌어질 수도 있는지 예.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좀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그 경찰서 형사계에서 강력범죄자들 많이 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뭐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예. 좀 이분들의 정서가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죄를 다시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만 채워놓는다고 해서 범행을 예방할 수는 없다.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어쨌든 불러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범죄에 대해서 노출받게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직업 교육 그리고 또 재취업 발전 이런 사회적 장치들도 마련해 놔야지 전자발찌에 무게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전자발찌만 믿고 있어서야 2명의 여성이 희생됐는데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장치들과 도구들을 마련해야지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교도소를 운영하는 게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갱생의 기회를 줘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 출소 이후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도 전자발찌를 끊고 8일째 도주 중인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요. 윤기찬 변호사님. 전자발찌가 사실 부착된 사람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끊을 수 없는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기술이 받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 과목 중에 일찍 나왔어요. 가족류 됐거든요. 가석방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석방 가족류 심사 과정에서 과연 정밀한 심사가 됐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해당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범죄를 정한 사람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별도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것은 추가로 어떤 형기를 단축시키면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가석방하고 집행유예 판결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면서 요건 심사를 좀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준수명령, 어디에 출입하지 말라, 누구한테 접근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 기능 차원에서 보면 되게 유용한 장치인데 범행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허술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사 예방적 측면에서 법무부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수사기관하고 보호관찰소가 예방적 기능으로 가는 것보다는 범행이 발생되고 나서 수사 기능으로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네. 수사 구조가 발전돼 오면서 검경 수사권 다툼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제1순위는 뭐냐면 범행 예방이거든요. 근데 예방 차원보다는 수사 기능으로 좀 더 조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틀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호관찰이라는 게 예방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호관찰소가 최근에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기능을 가지면서 약간 수사 쪽으로 조금 더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에 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경찰이나 법무부가 제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이 문제점들을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 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역시 시급하게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